1970년대 아시아의 두 나라가 전쟁과 재난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고도성장의 궤도에 오른 일본,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산업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전문 기자 에밀리오 산체스는 이 두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80년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오 산체스입니다. 일부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설정. 1978년 봄, 저는 마드리드의 경제 전문지에서 아시아 경제 특집을 준비하던 중 흥미로운 두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죠. 당시 일본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의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소니와 파나소닉의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50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일본 도쿄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도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일본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시속 2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거든요. 오사카의 마스시타 전기 공장을 견학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TV와 라디오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독일과 미국 제품을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일본의 GDP는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 건설 중인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차분하고 안정된 눈빛과 달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무언가 타오르는 열정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섬유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장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면 시설도 넓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 김 사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의지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수출액도 일본이 970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겨우 124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에서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일본이 연 5-6% 성장할 때 한국은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청계천 일대의 작은 공장들을 돌아보며 저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품을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연구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방부터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80년에 걸친 두 나라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언젠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2부 초기 관찰과 인상. 1980년대 초반 저는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산업 현장을 깊이 있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완성된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마루노치 비즈니스 구역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거대 재벌들의 본사가 즐비했습니다. 이들은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제품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아이치현 공장을 견학했을 때 저는 일본 제조업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부품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공급받아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모든 공정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도요타는 이미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GM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닌텐도의 게임기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일본의 무역 흑자는 56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선 공장들에서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기 공장에서 만난 이건희 부회장 당시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더 빠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일본을 크게 앞섰습니다. 일본 근로자들이 연간 2100시간 일할 때 한국 근로자들은 2800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동시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에서 만난 한 용접공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차를 만들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처럼 좋은 차를 만들 것입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80년 일본의 R&D 투자는 GDP의 2.1%인 반면 한국은 0.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파견해 선진 기술을 학습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한 상태였지만 한국의 교육열은 거의 광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야간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원화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이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삼부 갈등의 시작.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면서 두 나라 간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모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경쟁자로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가 포니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상황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전시회에서 만난 일본 도요타 관계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차? 그들이 우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현대차의 미국 진출 담당자 박상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절반이고 10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품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한국 자동차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디자인도 투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무료로 수리해주고 고객 불만 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서 다음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당시 현대차 울산 공장의 한 품질관리 담당자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불량 원인을 분석합니다. 일본 차와 우리 차를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잡을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 일본은 NEC, 히타치,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도쿄의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0년 안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NEC의 한 임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우리는 20년간 축적한 기술이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을 능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전 공정 일관 생산 체제의 구축이었습니다.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조선업은 일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이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영국에서 선박수주를 따내는 과정은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조선업 경험이 전무한 현대가 어떻게 대형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해 정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국은 거북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다분히 감성적인 어필이었지만 그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 조선소들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고 공기 단축도 약속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처음엔 이를 덤핑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한 임원은 한국이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1호 도계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일본의 조선 기술서를 번역해가며 밤새워 공부했고 용접공들은 일본인 기술고문들로부터 용접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전후 복구를 전 세계에 알렸듯이 한국도 서울올림픽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IT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한국 전자업계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 뒤에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노동착취,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1970년대에 겪었던 산업화의 부작용을 한국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두 나라의 경쟁 구도를 지켜보며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부 문제 발생.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성장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한국은 민주화 항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갈등이 노사관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용접공 김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회사를 세계 최대 조선소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일본 조선소 노동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년간 한국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파업 건수인 연간 200건과 비교해 15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노사협조 체제를 구축해 안정적인 산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울산의 운상공단을 취재하면서 저는 공업화의 어두운 면을 실감했습니다. 하늘은 회색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고 강물은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온산병이라는 신종 질병까지 나타났습니다. 주민 이씨는 저에게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경제발전이 좋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숨쉴 공기마저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일본도 1960-70년대 고도성장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나마타병, 이타이 타이병 같은 공해병으로 큰 사회 문제를 겪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기술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차익 경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한국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의 200%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대우 같은 재벌들은 문화발식 확장을 통해 규모는 키웠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재무구조는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대우그룹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분별한 해외 확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을 방문했을 때 한 임원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무섭습니다. 기술 격차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990년 89억 달러에서 1995년 151억 달러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밀화학, 정밀기계, 핵심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일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갔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 금융기관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저에게 한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도쿄 항공부지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10분의 1 가격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위축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초 일본이 주도하던 DRAM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차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틈을 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시험대는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져오면서 그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원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2월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고 신혼부부들이 결혼반지까지 기부했습니다. 한 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도와야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부 사건 전개.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줄여나갔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한국의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삼성전자에서 일어났습니다.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삼성전자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와 휴대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었던 윤종용 사장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우리는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 버블 붕괴의 여파로 투자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위기 상황에서도 반도체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1999년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양산 기념식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웨이퍼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당시 공장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2000년 삼성전자는 마침내 256M DRAM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왕자를 한국이 차지한 순간이었습니다. NEC,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이 삼성은 더 큰 용량, 더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개발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품질 혁신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1998년 출시된 EF 소나타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J.D. 파워 같은 국제적 품질 평가에서 일본차와 대등한 점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독자적인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개발팀 김 부장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타 엔진은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거제도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장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독에서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정밀함에서 앞서지만 우리는 속도와 규모에서 앞섭니다. 같은 배를 일본은 3년에 만들지만 우리는 2년에 만듭니다. IT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보급과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일본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은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도 강력한 경쟁자였죠. 하지만 삼성은 CDMA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휴대폰에서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2003년 삼성전자 수원 휴대폰 공장에서 만난 디자이너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휴대폰은 기능은 많지만 디자인이 복잡합니다. 유럽 휴대폰은 심플하지만 기능이 부족해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의 애니콜 시리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변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저는 서울 거리에서 붉은 악마들의 응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을 봤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국가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육부 절정과 감정적 갈등. 2000년대 중반,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는 분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역전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80년 동안의 관찰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05년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소니는 1970년대부터 30년간 세계 TV 시장을 선도해온 절대 강자였습니다.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으로 화질 혁명을 일으켰고 워크맨으로 휴대용 오디오 시대를 열었던 그 소니를 한국 기업이 추월한 것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끌던 윤북은 사장과의 인터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소니 제품을 분해해서 배우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넘어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이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승부했다는 점입니다. LCD, PDP 같은 평판 TV 분야에서 삼성과 LG가 일본을 앞서 나간 것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기존 브라운관 기술에 안주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2006년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견학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클린룸에서 거대한 유리 기판이 자동화 설비를 따라 이동하며 LCD 패널로 변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8세대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일본은 아직 6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일본의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USB,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었는데 이 분야를 도시바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더 큰 용량, 더 빠른 속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연비 좋은 소형차와 10년 보증 서비스로 오히려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2009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조선업에서 일어났습니다. 2008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20만 톤급 컨테이너선을 인도했을 때 저는 울산 조선소 현장에 있었습니다. 길이 400m, 높이 60m의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에서 첫 수주를 따낸 그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난 70대 용접공 이 할아버지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 기술자들한테 용접 배울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 조선소에서 일하게 될 줄은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2007년 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계 빅3가 되었고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은 한국의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IT 분야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재빠르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에 나섰습니다. 2010년 출시된 갤럭시 S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삼성을 애플의 최대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삼성 갤럭시 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매장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제품이 최고였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해요.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핵심 소재와 부품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화학, 정밀기계, 고급 강철 등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은 때로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대 후반 한국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서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7부 해결과 깨달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와 선도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발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통해 두 나라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을 때 저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발표 순간 마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1988년 서울올림픽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게 된 한국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기존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했지만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에 시달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과정에서 다른 방향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부가 가치 소재와 부품, 그리고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2012년 도쿄의 한 정밀화학 회사를 방문했을 때 사장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제품으로 한국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이 만들 수 없는 핵심 소재를 공급합니다. 삼성의 반도체도 우리 화학 소재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실제로 일본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ICT와 문화 콘텐츠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K-POP,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이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을 때 저는 런던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2016년 방탄소년단 BTS이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미국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 YMOL로 매직 오케스트라 같은 그룹이 세계적 성공을 거둔 적이 있지만 BTS의 영향력은 그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얻었습니다.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발전의 진정한 동력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강한 결속력과 도전 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르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도 이런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면 한국은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일본은 개인의 완성도를 중시했다면 한국은 집단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장인정신으로 품질을 높였다면 한국은 빠른 속도와 과감한 도전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저는 두 나라의 변화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국이 큰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했고 SK하이닉스는 소재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 되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나선 모습에서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한국인의 저력을 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80년 발전사는 단순히 경제 성장의 역사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정신력의 역사였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분단국가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8부 감정적 결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이 보여준 대응 방식을 통해 두 나라 발전의 최종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80년간 관찰해온 여정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팬데믹 초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K- 방역이라 불리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IT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을 때도 한국은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2020년 3월 인천공항에서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입국자들을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2021년 한국이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백신 생산을 맡으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놀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 이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일본도 나름의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응했지만 한국만큼 역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일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안정과 완성도를 추구하는 일본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이죠. 2021년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을 때 저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발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G7에 초청받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선수들이 브라질, 포르투갈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의 변하지 않는 정신을 봤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순간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80년 전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1970년대 절대빈곤에서, 1997년 외환위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 그 정신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3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80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강에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아름답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강남에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마천루들이 즐비했습니다. 홍대와 강남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K-POP를 따라 춤추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80년간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뭉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978년 청계천의 작은 공장에서 만났던 그 젊은 기술자가 우리는 언젠가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용접공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던 말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 일본에 근접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K-POP, K-드라마, K-방역, K-뷰티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세계 1위이고 현대기아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8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8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분단 국가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과의 80년 경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써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전히 그 불굴의 정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80년간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